거두절미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틀잡기, 개관 영상을 보고 오셨다는 걸 가정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고 오시면 확실히 이해하시기엔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 영상부터 보셔도 아는 척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지금은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체성도 달라졌지만 동슬라브족으로 묶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슬라브족이 있으면 서슬라브족도 있고 남슬라브족도 있겠죠. 물론 북슬라브족은 없습니다. 이 슬라브족은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 그리스의 문헌,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죠. 거기에 처음 등장을 해요. 북쪽으로는 발트해, 서쪽으로는 폴란드 중앙의 비스툴라강, 그리고 남쪽으로는 카르파티아 산맥,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을 경계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서쪽으로 가서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북서유럽권과 교류한 게 서슬라브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폴란드, 폴인이라든지 체코인, 슬로바키아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폴란드랑 독일이랑 이제 붙어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슬라브계와 게르만계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 남서쪽으로 가서 발칸반도에 정착을 한 게 남슬라브족입니다. 옛 유고 연방에 살던 거기에 속했던 나라들의 조상이죠.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말 자체가 남슬라브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고슬라비아라든지 남슬라브 얘기는 발칸반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때 동쪽 드니포르강 너머로 흘러간 슬라브족이 바로 동슬라브족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동슬라브족의 중심 무대는요, 흑해 북쪽의 우크라이나부터 카스피해로 흐르는 볼가강 하류의 남부 러시아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대체로 스텝이라고 불리는 초원지대였는데 비옥한 농경지대인 흑토지대, 체르노젬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드네프르강, 볼가강, 돈강 등등 여러 강과 그리고 흑해까지 끼고 있어서 해상무역, 수운에도 안성맞춤이었죠. 다만 중앙아시아 유목지대와 그 유럽권의 길목과 같은 곳이라서 많은 유목민족의 침략에도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정학적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슬라브라는 단어는요, 낱말, 단어라는 뜻을 가진 그 고대 슬라브어인 슬로보에서 유래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고대 슬라브족은 자신들을 스클라브, 슬러브, 슬레이브 등등으로 불렀대요. 유럽에서 이 슬라브를 라틴어로 스클라부스 등등으로 불렀고, 슬라브족이 바이킹 등에게 정복을 당해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다니면서 영어, 슬레이브, 노예의 어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라브족 하면은 느껴지는 그 강인한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요 고대 시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약한 호구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슬라브족의 초기 역사는 게르만족이라든지 중앙아시아계 유목민, 특히 튀르크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동슬라브족은 특히나 중앙아시아계 유목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기, 기원 후 4세기에서 5세기 훈족의 침입 이후에 동유럽으로 건너온 튀르크계 유목민족인 아바르족, 히자르족 등등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이 동슬라브족이 서기 8세기경 처음으로 세운 나라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 집합체, 결합체를 루스 카강국 또는 루시 카강국이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나오는 카간이 고대 튀르크어로 왕, 어떤 군주를 뜻하죠. 그만큼 어떤 튀르크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동슬라브족 최초의 국가는 키예프 루시, 키예프 공국으로 봅니다. 여기 써있죠? 아바르족, 그리고 하자르족 등등 유목민들에게 공격을 받던 동슬라브족은요, 8세기에서 9세기경 어떤 결속력을 좀 더 다지고 정치적으로 성숙해져서 부족국가, 도시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맘때 이 북유럽에서 살던 게르만계 사람들인 노르만인, 바이킹, 그리고 러시아어로는 바랴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북해와 서유럽을 돌아서 지중해까지 진출을 했고 유럽의 내륙 수은 교역로를 개척하려고 북유럽에서 러시아 방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발트에서 시작해서 핀란드만, 또 네바강, 라도가 호수, 드네프르강, 흑해 쪽으로 빠지는 그 루트죠. 당시 부족 간 알력 다툼을 하던 동슬라브족은요, 아주 소수의 바이킹들, 발야기인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러시아 최초의 역사책 원초연대기라고 불리는데, 거기서는 서기 862년에 바이킹족인 루리크가 슬라브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핀란드만 남쪽에 있는 노브고로드 공국의 통치자가 됐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후 루리크의 친족인 올레그라는 사람이 서기 9세기 말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정복하고요, 거기를 수도로 하는 키예프 루시, 키예프 공국을 세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는 발트해 드네프르강과 볼가강 그리고 흑해 교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7세기 이후 지중해 남쪽에 그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고 사라센 해적들이 창궐하면서 지중해 무역의 대안, 동서 무역의 대안으로 키예프 중심의 흑해 무역이 크게 발전합니다. 그렇게 키예프 루시는 300년 가까이 이 동슬라브족의 중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키예프 루시를 여러 루시의 어머니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루리크 가문, 루리크 왕조는요,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모스크바 대공국, 루스 차르국 등등까지 862년부터 1612년까지 약 700년 가깝게 동슬라브의 군주를 이어오면서 러시아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맘때 동슬라브족에서는요, 루시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발야기인들의 진출 이전에도 스스로를 루시라고 불렸다. 루시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이킹의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주장과 러시아 쪽으로 진출한 발야기인들이 그 스스로를 루시라 불렀고, 근대 이전 동슬라브 왕조는 오히려 이 발야기인들, 바이킹의 후손이었다 등등 학자 학설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맘때 동슬라브족들이 스스로를 루시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루시의 땅이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그 러시아의 나라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이 키예프 공국, 키예프 루시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군주는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키예프 루시의 6대 대공 블라디미르 대공입니다. 이분은 참 아는 척하기가 좋은 인물입니다. 원초연대기에 따르면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서 7명의 아내와 8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러시아 역사에서는 성자 블라디미르 더 세인트라고도 불렸습니다. 서기 10세기 말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황녀 공주인 안나와 결혼하고 이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한테 잘해주면 대부분 대제, 대왕, 대공 소리를 들어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프랑크 왕국에서 로마 가톨릭을 부흥시킨 왕은 카롤루스 대제. 이 전근대 시대의 종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프랑크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인 서슬라브인들과 다르게 동슬라브인들, 루시인들은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건 종교적으로건 잘 나가던 키예프 공국은요, 달이 차면 기운다고 12세기경부터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지중해에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죠. 이게 일어나면서 이제 베네치아 공국이라든지 제노바 공국이라든지 등등 이 지중해 중개무역이 다시 활발해졌고, 드네프르강, 볼가강, 흑해를 통한 무역이 쇠퇴하면서 키예프 공국도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그 당시에 어떤 상속제도가 독점적이지 않았던 정치체제 때문에 분열까지 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키예프 공국이 쇠퇴하고 분열하던 13세기 초반, 몽골 제국의 군대가 루시인들의 땅을 쳐들어옵니다. 징기스칸의 시대인 1223년에도 한 차례 쳐들어왔던 몽골군은요, 오고타이 칸 시대인 1237년에
오타이칸의 조카인 바투가 이끄는 15만에서 20만 규모의 원정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1240년 키예프 공국의 수도인 키예프가 함락을 당해버립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몽골인들의 지배기 타타르의 멍해가 1240년부터 약 25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을 다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서교육이 활성화됐고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됐다라는 식으로 보통 묘사가 되죠. 하지만 이 몽골 제국의 정복이 지구온난화를 200년이나 늦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몽골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어요. 킵차크 한국의 지배를 받던 이 러시아 지역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무역으로 번성하던 키예프 공국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것들을 깔아버립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5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죽어나갔다라는 어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슬라브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중심축의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타르의 멍에는요, 동슬라브족 루시인들의 지역마다 조금씩 강도가 달랐습니다. 몽골인들의 영향이 조금 약했던 서부지방은 약 1세기 정도 갔고요. 북부와 중부지대는 약 2세기 정도 갔고, 남동부 지방은 약 3세기 이상 이어졌어요. 여러 루시들의 어머니였던 키우는요, 오랜 지배로 폐허가 돼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루시의 변방에 속했던 이 모스크바는요, 상대적으로 타타르의 멍에 피해를 덜 입어요. 1271년 모스크바 대공국이라는 작은 공국이 세워집니다. 그 작은 공국에서 시작을 해서 루시인들을 해방시킨 모스크바 대공국에서는 3명의 이반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반 1세, 이반 3세, 이반 4세. 1325년 모스크바의 3대 공후에 오른 이반 1세, 돈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돈을 불려서 몽골의 칸한테 환심을 사고 다른 지역의 징세권을 얻어요. 그러면서 또 챙긴 돈으로 또다시 수입원을 확보하고 또 몽골의 칸에게 환심을 얻고 뭐 그런 식으로. 이반 1세의 별명이 칼리타, 러시아로는 돈주머니였습니다. 심지어 1328년 블라디미르에 있던 정교의 대주교를 이 모스크바로 불러오면서 모스크바를 루시인들의 종교 중심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교의 대주교가 키예프에 있었어요. 그런데 타타르의 멍해 때 키예프에 있던 정교의 대주교가 블라디미르로 도망갔는데 바로 이반 1세 때 이 모스크바의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두 번째 알아야 할 이반은 1462년부터 1502년까지 모스크바 대공의 자리에 있던 이반 3세입니다. 14세기부터 이 루시인들은 대공국을 중심으로 해서 킵차크 한국에 대항을 합니다. 그렇던 15세기 후반 이반 3세가 이제 등장을 해요. 1478년인가요? 그 몽골에 대한 복종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요. 1480년 킵차크 한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독립을 하죠. 이런 공로 때문에 이반 3세는 보통 이반 대제, 이반 더 그레이트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이반 3세는요,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의 조카 딸이랑 결혼을 하면서 스스로를 비잔틴 제국의 계승자이자 정교회의 수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모스크바를 이탈리아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다음에 제3의 로마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는 말이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반 3세가 한 선언입니다. 아까 제가 키예프 공국의 어떤 지정학적 의미를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이 모스크바의 지정학적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갑자기 13, 14세기에 왜 굳이 모스크바가 떴느냐? 키예프가 다른 지역과의 무역 중심지였다면 모스크바는 루시인들의 어떤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카강, 볼가강, 돈강, 드니포로강 등등 사이에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타르의 멍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예전 중심지인 남동부와
상대적으로 타타르의 멍에에서 피해가 좀 적었던 북서부, 노브보로든지 블라디미르 등등 그 북서부 지역의 사이에 모스크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 당시에는 작은 마을이었던 모스크바, 그 모스크바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형제 분할 상속으로 권력이 많이 나눠지던 다른 루시들과는 다르게 모스크바 공국은 초기부터 장자 상속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권력의 분산도 막을 수가 있었다고 분석이 돼요. 이렇게 루시인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킨 모스크바 대공국은 공후, 그러니까 제후가 다스리는 제후국에서 짜르, 러시아어로 황제죠. 황제, 짜르가 다스리는 제국, 짜르국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 젖힌 게 세 번째 이반, 요 중간에 길목에 있는 이반 4세입니다. 전 러시아의 짜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요. 물론 그 할아버지인 이반 3세도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짜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외교문서, 공식적인 외교문서 등에 쓰지 않았는데 요 이반 4세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반 4세가 러시아의 첫 짜르가 됩니다. 그래서 1547년부터 1721년까지를 뭐 루스 짜르국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이반 4세의 별칭은요, 이반 뇌제입니다. 뭐 러시아로 그로니즈인가 뭐 아무튼 그러는데 뇌제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안팎으로 두려움에 떨게 한 자르라는 의미죠. 제위 초반에는 팽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주변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1560년 이후, 그러니까 제위 후반부부터는요, 반대파는 물론이고 자신의 친척이나 측근들까지 숙청하는 엄청난 공포 정치를 자행합니다. 나중에는 1581년이었나요? 작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기 아들인, 자기 후계자인 황태자까지 때려 죽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반 4세가 후계자를 때려 죽이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 자체가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연히 후계자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가짜 황제도 등장하고 막 반란도 일어나고 16세기 후반에는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서쪽의 스웨덴, 뭐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이 러시아의 내분에 막 간섭하기 시작하고 특히 폴란드가 이 루스 자르국, 모스크바 대공국을 침략하면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함락을 당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일어나서 어떤 나라를 다시 독립, 해방시키고 1613년 전국회의가 소집이 돼서 미하일 로마노프를 새로운 짜르로 선출하면서 700년 동안 이어진 류리크 왕조의 문이 닫히고 300여 년간 이어질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이죠. 타타르의 멍해 이후 현재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지방은 어떤 역사를 갖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폴란드라든지 스웨덴, 리투아니아 등등 동유럽 그리고 북유럽의 역사가 이게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정말 복잡하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변경의 역사가 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확연하게 러시아와는 조금 다른 역사를 갖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이때부터 동서지방의 역사가 조금씩 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일부가 이 수백 년 전의 역사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맘때부터 현재 러시아 지역을 대러시아, 그레이트 러시아, 그리고 현재의 벨라루스 지역을 백러시아, 화이트 러시아,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을 소러시아, 리틀 러시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요 용어들 자체가 좀 러시아 중심적인 용어기도 하고 일부 용어, 뭐 소러시아 이런 것들은 약간 멸칭, 경멸하는 명칭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우선 조금 더 쉬운 벨라루스 지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키예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벨라루스 지역도 타타르의 명예에 당연히 큰 피해를 받았죠.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도 이 13세기, 14세기 무렵에 슬라브계의 사촌뻘인 발트계 민족인 그 리투아니아 있죠. 리투아인들이 세운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 동쪽에 있는 벨라루스 지역으로 이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진출을 하는데, 슬라브 신화랑 비슷한 발트계 다신교를 믿던 리투아니아인들이 다른 곳들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 몽골인들한테 억압을 받던 벨라루시인들은 리투아니아 공국을 해방자처럼 환영하고 많은 곳을 무혈 입성합니다. 특히 리투아니아가 14세기 후반에야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정교회인 벨라루스인들을 종교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탄압하지도 않았고, 리투아니아 인구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벨라루스인들과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심지어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공식 언어가 이 중세 벨라루스어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17세기부터 동북 유럽에서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3파전이 본격화되면서 이 벨라루시 자체가 주요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초기 1648년에서 1661년 사이에 벨라루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렸대요. 러시아 제국의 예카테리나 2세 시절 이루어진 폴란드, 리투아니아 영토 분할 이후 벨라루시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됐고요. 빈 땅과도 같았던 벨라루스에 러시아인들이 조금씩 이주를 하면서 러시아적 색채가 강해졌죠.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로 한번 넘어가시죠. 키이우 등 그 우크라이나 중부는요, 거의 타타르의 멍해 때문에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3세기 무렵에는 뭐 갈리치아 보리니오 공국이라든지 루테니아 왕국 등등이 세워졌다 망했다 했어요. 하지만 14세기 중반 우크라이나 서부에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특히 이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키차크 한국이 지배하던 우크라이나 지방 대부분을 정복하고 그 몽골인들을 크림반도 일대로 닷대 쫓아버려요. 남동쪽으로.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뭐 벨라루스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두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폴란드, 두 번째는 크림 타타르예요. 14세기 후반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은요, 외적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아마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여공과 폴란드의 왕이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군연합, 다른 나라지만은 하나의 군주를 섬기는 어떤 그러한 연합체로 발전을 합니다. 이때부터 폴란드의 귀족들이 우크라이나 지방으로 대거 이주를 해요. 폴란드는요, 리투아니아보다 더 로마 가톨릭에 신실했고요. 그리고 피지배층, 즉 우크라이나 루시들을 다루는 것도 더 가혹했다고 해요. 특히 1569년 루블린 조약으로 이 두 나라가 아예 한 나라가 돼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우크라이나 지방은 아예 이제 폴란드 영토로 귀속이 돼버려요. 그렇게 폴란드 귀족과 지주층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종교적으로건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크림반도에 조금 남아있던 그 타타르인들 있죠. 얘들이 1430년 크림 칸국으로 독립을 해버리고 심지어 종교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털어먹고 납치해서 노예로 막 팔아버려요. 폴란드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탄압, 착취, 그리고 타타르인들의 약탈에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 또는 어떤 부족 아니면 군사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게 바로 카자크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코사크이죠. 형성 과정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슬라브계에 조금 유랑민스럽게 자치를 하는
어떤 군사 공동체 정도로 이 카자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자크도 우크라이나계 카자크와 러시아계 카자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계 카자크의 활동이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체성의 원형을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우크라이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648년 우크라이나 카자크인 흐멜니츠키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 제국, 그때 루스 차르국의 차지가 됩니다. 이후 러시아는요 18세기 내내 100여 년 동안 20차례 가까이인가 10차례 가까이인가 크림반도라든지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크림 타타르인들을 크림반도에서 몰아내고요. 그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에 러시아인들을 잔뜩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는요. 짧게 보면은 한 200년 정도, 그리고 길게 보면은 350년 가까이 정서적으로건 민족적으로건 조금 더 이 러시아적 색채가 조금 강해졌죠. 이에 반해서 우크라이나 서부 같은 경우,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서부 같은 경우는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영토 분할 이후에야, 그러니까 즉 한 1795년 이후니까 19세기에야 러시아 영토로 귀속이 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서쪽 변경 지역인 갈리치아 지방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여기도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이 오스트리아 5헝 제국에 편입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1940년대야 소련의 영토가 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정교회를 믿지 않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 우크라이나어가 분화되고, 그리고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민족 정체성이 이 우크라이나 서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물론 러시아 제국이 우크라이나계 카자크의 뒤통수를 치고 또 나름 탄압을 하면서 자신을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어느 정도는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러시아로 한번 와볼게요. 러시아의 역사, 그리고 유럽의 역사를 공부할 때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익숙한 동아시아와는 시대 구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어떤 왕조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시대의 시작과 끝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성계를 시조로 하는 전주 이씨의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펼쳐져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1613년에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이 된다고 제정 러시아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1613년이고 이건 1721년이에요. 100년의 갭이 나옵니다. 17세기 말 표트르 1세, 표트르 대제 이전까지는요, 뭐 이름은 계속 바뀌고 뭐 루스 차르국이라고도 했다가 차르라고도 불렀다가도 하지만 모스크바 대공국의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가 돼요. 로마노프 왕조가 1613년 시작이 되고 100여 년 동안은 서쪽으로는 스웨덴 왕국, 그리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과 치열하게 북유럽 주도권 전쟁을 벌였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북유럽의 삼국지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몽골 계승 국가들을 뚝까 패면서 타타르인에게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지방 도시들이 봉기하고 농민들이 반란하는 것을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짜르를 자칭한 이후의 시대, 러시아의 요 16세기, 17세기 루스 차르국의 시대가 그 이전 시대와 분명히 다른 점 한 가지는요, 바로 러시아가 동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서유럽의 강국들은요,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등등 신대륙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는 참 운이 좋게도 거의 홀로 단독으로 북아시아의 광대한 시베리아 지역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게 훗날 대륙 제국인 러시아의 강점이 됩니다. 시작은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이반 뇌제, 이반 4세 때부터 시작이 돼요. 딱 요때죠. 1547년. 1552년 볼가강 중리의 카잔 칸국을 정복하고
1556년 카스피해 근처의 아스트라한 칸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16세기 말이었나요?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 시비르 칸국도 정복을 합니다. 시베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시비르 칸국에서 유래한 거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를 정복하게 된 이유는 모피 무역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모피가 이제 유럽의 귀족들, 상류층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요, 핀란드만, 발트해 또는 우크라이나로의 진출은 저지당했지만 모피 무역 등을 주도하던 상인 가문, 그리고 볼가강 유역에 있던 러시아계 카자크들이 이 시베리아를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89년에는 중국의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요. 지금의 스타노보이 산맥, 중국으로는 외싱안링 산맥 등을 두 나라의 경계선, 국경선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17세기 동안 정신없이 싸우고 팽창하던 러시아에서 개혁 군주, 최고의 계몽 군주가 나타나요. 표트르 1세, 표트르 대제입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오른 표트르는 그때 당시의 누나인 소피아의 협정을 받았지만 이후 어떤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25살 무렵부터 친정에 시작을 해요. 그렇게 25살의 청년 표트르는요, 250여 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유럽으로 갑니다. 이때 이제 그 러시아 역사에서 러시아 영토를 벗어나서 해외를 순방한 최초의 차르로 기록된 게 바로 이 표트르 대제입니다. 약 15개월 동안 독일,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등등을 찾아서 수백 명의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무기라든지 선진 설비들을 사들입니다. 요때 재밌는 일화가 이제 코스프레 대작전이에요. 표트르 대제가 순방을 할 때 황제 신분을 숨기고 가명으로 활동을 해요. 독일 프로이센에서는 포병 부사관 코스프레를 하고요. 네덜란드 조선소에서는 목수 코스프레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방문국에서는 표트르 대제인 걸 다 알아요. 일단 이 표트르 대제 키가 2m가 넘습니다. 하는 짓도 이상해요. 표가 안 날 수가 없었답니다. 물론 방문국에서는 모른 척 해주고 경호를 아주 열심히 해줬대요. 그렇게 러시아로 돌아온 표트르 대제는요, 서구화와 근대화를 급격하게 추진합니다. 독일식 의복을 착용시키고 거추장스러운 러시아식 수염을 다 자르게 하고, 그리고 핀란드만으로 흐르는 네바강 하구에 서유럽식의 신도시, 북방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합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유럽으로 나아가는 창문이라고 부르면서 이 표트르 대제 업적을 찬양하죠. 이것 말고도 관료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전반을 다 개혁해요. 하지만 어떤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1700년부터 약 21년 동안 치러진 스웨덴과의 대북방 정책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 덕분에 러시아 제국은요,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는 그 바닷길을 확보를 합니다. 대북방 전쟁에서 승리한 1721년 군주의 칭호를요, 동로마적인 전통과 관습이 담긴 짜르에서 서유럽식인 임페라토르로 바꿔요. 국호도 러시아 제국, Empire of All Russians로 바꿔버리죠. 타타르의 흔적이 남아있던 모스크바 대공국의 시대에서 서유럽을 지향하는 제정 러시아의 시대가 바로 이 시절, 표트르 대제 시절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트르 대제의 성과를 이어받아서요, 러시아 제국을 팽창시킨 황제는 표트르 대제의 자손이 아니라 독일 프로이센 출신의 황후였던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독일 프로이센 발악이었던 남편이 호구짓 자꾸 한다고 쫓겨나고요. 예카테리나가 여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크림반도를 정복하고 오스만 제국을 굴복시켜서 흑해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분할해서 당시 유럽의 영토 3위, 인구 4위였던 폴란드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예카테리나 2세는요, 리투아니아랑 우크라이나 지방을 차지하고, 그리고 1741년께 알래스카도 제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후 19세기 초반인 알렉산드르 1세 시절에는
본의 아니게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전국의 자리에 올랐고, 본의 아니게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청야 전술을 성공했으니까. 아무튼 나폴레옹 전쟁의 후속 조치인 빈 회의를 주도하면서 명실공히 유럽의 최강대국 중 하나로 1등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러시아의 내부적인 문제는 계속 골마 터져요. 이건 이제 러시아 특유의 위로부터의 개혁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전제군주가 개혁을 이끌고 제국의 영토가 팽창하면서 국제적 영향은 커지고 귀족들의 경제력과 문화력이 황금시대를 맞이했지만, 이게 농노 계급에 대한, 피지배 계급에 대한 착취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시대의 러시아를 귀족의 천국, 농노의 지옥이라고도 묘사를 했어요. 심지어 서유럽에서는 18세기 말부터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이후 1848년까지 반세기 동안 자유주의, 민주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지배 계급은 그런 분위기와 운동을 무시하고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려만 들었고요. 덩치만 큰 후진국 러시아에서 혁명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등장하는 게르첸, 바쿠닌 등이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레닌의 선배님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19세기의 초기 혁명운동가들입니다. 13세기부터 차근차근 성장해온 모스크바 대공국은 15세기에 몽골인들로부터 루시인을 해방시키고 16, 17세기에 시베리아로 동진 정책을 하면서 팽창을 하다가 18세기 표트르 대제 이후 빠른 서구화와 근대화 덕분에 19세기 전반기에는 유럽의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 제국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워낙 관심이 많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도 좀 부담이 컸나 봐요. 이게 아는 척할 수 있는 러시아의 역사 상식이라든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해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넣다 보니까 내용을 쳐내고 쳐낸다고 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양이 많잖아요. 러시아 권역의 현대사는 제가 3편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핫한 이슈를 다루기가 싫어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다뤄야 될지를 감이 안 와요. 러시아 제국의 쇠퇴와 볼셰비키 혁명, 소비에트 연방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 그리고 소련의 붕괴로 인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재앙 등 러시아 권역의 역사 3편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리고 현재를 이해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